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2월 시사상식 이제 마지막이죠. 하지만 금년의 마지막이지만 이후의 시험은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한 해 동안 했던 걸 다 정리한다라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상식이란 그렇죠. 한 해 동안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나오는 거 업데이트 하시고 그리고 정리하시고 해야 되는 거 굉장히 다급하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 나온 거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도 있죠. 각 영역별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이슈 중심으로 되는 거라고 한다면, 기본적 상식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차분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양당 대선 후보 확정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실 때쯤이라고 한다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대선이 있게 되고, 이제 대선은 우리의 이제 5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줄 대통령을 뽑는 후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나온 사람 중에 이제 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윤석열 후보, 그치,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물론 이제 거대 양당이라고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둘 중에서 되는 것이 맞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소수 정당의 후보들은 뭐 이름하면 굉장히 많이 알고 이전에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적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가능성이 적은 건 사실인데,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되는 건 맞겠죠.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게 과연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거대 양당이 갖고 있는 게 떨어지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향에서 이제 바라는 것들이 차이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가장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후보들의 지지율 자체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한편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와 차이가 이제 초반에 이제 확정이 됐었을 때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많이 누렸던 게 윤석열 후보죠. 이전까지 홍준표 후보가 겪고 틀다가 상황되다가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박빙으로 점차 좁혀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거는 또 제가 이제 이걸 찍고 나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의 한 표를 던지는 게 맞겠습니다만, 상황에 대한 지켜보는 것도 충분히 재미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두 후보들에 대해서 보면 되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이제 나왔고, 허경영 씨도 아마 핸드폰 혹시 전화 오지 않았나요? 근데 가끔 이제 밤에 오는 건 불쾌한데 한 번은 받아줄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드는데, 의외로 이제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갖고 받아보시라고 신기하다고 해서 그 말 듣자마자 한 번 와가지고 신기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전화를 이제 무작위로 보내는 이제 홍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거부감을 주기도 하고 노이즈이기도 한데, 그분은 뭐 대통령이라기보다 그런 노이즈도 자신의 이름을 남는 게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재명과 윤석열 이제 둘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머지 경선에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하기도 하고, 이낙연 후보가 가장 이제 박빙을 하다가 올라오게 돼서 컨벤션 효과 자체는 없다라고 나와 있죠. 컨벤션이란 건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거나 이제 선정이 됐거나 행사 같은 것들이 있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는 지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컨벤션 효과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후보들에 대해서 각 공약들이나 정책들을 보면 주요 세제 공약 보이시죠?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고부담, 고복지,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사실은 이 불로소득 타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 후보들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왠지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성향이 있죠. 이전까지 해서 뭔가 보여줄 것 같아라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가열차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보유세죠.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그래서 있으면 낸다라는 것들, 그 탄소세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쪽은 굉장히 강력하게 꺼냈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1주택자는 세율 인하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올리겠다라고 해서 아예 면제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50% 감면해서 다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것을 부담하는 사람은 2%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 어떤 소스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거래세나 종부세, 보유세를 높이겠다. 거래는 이제 활성화시키되 보유세는 높여가지고 보유를 막겠다라는 건데, 일견 이제 뭐 완전 틀린 말 아니고 1주택자 보유세, 거래세는 완화해서 주택 하나는 이제 인정한다라는 거.
심상정 후보 같은 적극적 증세 기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정책들을 꺼내고 있죠. 김동연 후보 15년 이상, 10년 이상 후원 종부세 면제하겠다. 이거는 지금도 이제 비슷하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줄여주고 있어서 하게 되는 거고, 일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을 상회해서 오히려 이 사람 완화하는 정책으로 지금 꺼내고 있다라는 거.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주요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표를 이제 던져야 되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한번 보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게 후보 경선, 이벤트나 이런 것들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제 급등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이슈화는 될 수 있겠죠. 일종의 정치적 현상으로서 볼 수 있고, 이것은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인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 컨벤션 자체가 어떤 행사 내기에 공식적으로 되는 건데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런 부동표들이 여기에 움직이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 89세 일기로 사망했다고 나오죠. 예. 이 분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간에 뭐 저는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을 때 굉장히 어렸고요. 어렸습니다. 있었네요. 살아 있었네요. 그때도. 근데 그때 이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됐던 거는 보통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걸 잘 알고 있으면 함부로 그 보통 사람인데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걸 잘 구성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보였냐 했더니 그 당시 여당 입장에서 거의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와 경쟁했던 김영삼 후보, 당시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대통령이다 당선이 됐죠. 여기 보시면 대구에서 태어나서 경고 졸업, 육사 졸업, 전형적인 이제 경고 라인과 역사를 이제 가지고 나서 민정당도 들어갔고 수도경비 살인관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전두환의 친구라는 이미지로 이제 나오게 됐었죠. 업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련과 수교와 기타는 한정수교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북방외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러시아 이걸 뚫게 되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북한 자체를 건드리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목숨을 쥐고 있는 중국과 소련을 건드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교를 맺음으로써 됐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나와 있죠. 진짜 많이 해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해먹었습니다. 거기다가 12.12 군사불만 반란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했었는데 사실 회고록을 볼 만한 게 아니고, 제가 전공이 정치외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시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많이 있습니다만 돈을 많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늘로 갔지만 이렇게 되고요. 10월 26일 사망해서 추징금 지급 완납하고 이렇게 됐다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이 친구라고 했었던 전두환 대통령도 한꺼번에 같이 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해 2021년 그렇게 둘이 가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북방외교가 있었고 88 올림픽을 치렀죠. 사실 이 88 올림픽이라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닦아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만 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서거를 가게 됨으로써 5.18이나 이런 거 얘기 없이 갔습니다. 이 비자금 보시면요. 경찰청부에 관리민 조사했는데 31억 원, 74억 9천억, 이자 90%, 잔금 16억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신고된 추징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628억. 감이 안 오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80년대라는 거. 그러니까 이 돈이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조가 훨씬 넘어가는 돈이죠. 그러한 돈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뭐 2,205억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징수에 532억인데 이 사람은 좀 많이 뱉어냈습니다. 2,091억. 전두환이 이걸 끝까지 안 뱉어내고 이렇게 됐고 79% 거의 80%를 뱉어냈지만 이것도 다 회수하지는 못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 북방외교나 이런 업적 때문에 국가장 결정이 맞느냐라는 말도 있는데 이 국가장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 이승만 이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장이죠. 사실 그 4.19를 통해서 그때 너무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로가 안 좋게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 국장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이제 총을 맞고 서거했기 때문에 여기 되고, 근데 평가가 이랬죠. 윤보선 대통령 가족장. 윤보선 대통령은 제2공화국 때 이제 이 총리가 그때 더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부고 때 그때 이제 임시적으로 맡다 그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문제는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국민장으로 다 국가장으로 다 치러진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느리오 미안의 성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느리오에 대한 한국편 발사체 KSLV-2를 얘기하고 그 전에 이제 나로우 사례가 있었죠. 나로우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 규모, 길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체인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가져왔습니다만 이제 선진 기술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쉽게 그걸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체적 기술로서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고 미완의 성공, 완성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궤도까지 가면 좋죠. 하지만 궤도까지 가기 전도 충분히 성공이라고 가만히 되는데 또 한편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궤도 한척 못했다고 실패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라는 단계에 있는 거였고요. 거기까지 되면 좋습니다만 이제 실패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가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우주기술의 어떤 상징적 K기술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항우영에서 했던 업적 같은 경우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지금의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또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게 되는데 나름대로 지금 이 느리오의 성과는 굉장히 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로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최초의 우주 발사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다 실패를 했었죠. 처음에는 바로 하지 못했고 하다가 세 번째는 결국 성공을 하게 된 거 2013년에 하게 된 게 바로 이쪽 나로우였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과학 로켓이나 이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중차대하게 사이즈가 큰 거는 정말 대단한 성과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소수 사건이죠. 뭐 사건이라고 하기도 어떤 이벤트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 왜 중국인가? 당연히 요소수에 대해서 이게 큰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요소수라는 것이 채산성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산하고 이렇게 할 바에서 수입을 하는 게 원체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생산할 가치가 딱히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까지 이제 1대당 10리터까지 화물 승합차 30리터까지 이렇게 갖고 직접 주입하거나 재판매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정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무료로 공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있고 물가 안정 따라 징역이 1억 원이야 벌금 부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이상 가져가거나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호주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을 통해서 요소수에 대한 나름대로 출처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해 국가의 실책이냐 그렇다라고 보긴 힘들고 가장 저렴하게 가장 가까이서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중국이 이걸 다룰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만들려고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크게 이제 물류망이었죠. 우리나라 물류망이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 소방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 차량인데 이 400만 대 중에 200만 대가 화물차거든요. 그래서 화물 물동량 운동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샜었던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채산성이 낮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소수를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어떤 세제 혜택이나 특별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크고 나름대로 생산 가능성이 이제 있게 됩니다. 절대 이게 높은 기술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들어가는 게 이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가 해제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보시면은 이게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사용될 때 반드시 요소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모니아 수용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활용됐던 기술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관련된 거고 요소수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쉽게 써왔던 것들 저렴하게 구했던 거 반도체도 이제 그 일상이라고 볼 수 있고 한때 뭐 계란값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너무나도 쉽게 사용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이제 일이 있어서 마른 오징어를 살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한 마리 가격이더라고요. 이제 세 마리 하면 뭐 15,000원. 마트에서 그 정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는 훨씬 더 가격이 세겠죠. 오징어 품귀 현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깝게 너무나도 쉽게 구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비싸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아예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사태니까 항상 이런 것들 세상이 변화하는 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철거 전략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정말 많이 다루었죠. 그래서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출구 전략 시행을 통해서 외환 금융 실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공급 축소 강세, 엔화 약세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엔화 대비 원화값이 당연히 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간의 어떤 무역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고요. 금융시장 같은 미국 시장 금리 상승 테이퍼링 하면 금리 상승 되겠죠. 결국 국내 시장 금리도 똑같이 여기서 1% 올라가면 6%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자금이 묶여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전부 다 어디로 가? 미국으로 다시 가버리게 되겠죠. 테이퍼링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물 시장 같은 경우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죠. 대미 수출 증가되게 되고 테이퍼링이 있게 되면 그런 일본 수질 경쟁 약화가 이제 반대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금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봤었는데 어느 정도 유예를 줬죠.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거. 결국 한은도 기준 금리를 올릴 거고요. 부동산 쪽은 정책에 의해서 이미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타 등등 다른 금리까지 한꺼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화 약세에 대해서 이제 원화 약세라는 게 달러가 사라지게 되니까 한국에는 원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그럼 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긴축으로 인해서 발작처럼 이제 셔크를 먹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라가르드 국제통화 IMF 총재, IMF 하면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보유고가 이제 소멸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금리 인상하면 신흥국 금리시장 자금 이탈, 달러가 다 빠져나가게 되고 가격 변동성 커지게 되고요. 2014년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경험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미국 금리 인상되게 되면 슈퍼 긴축 발전, 국채금리 급등 난리가 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미국, 유럽, 일본 경기 동반 호조하게 되면은 3중 긴축 발전 한꺼번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꺼번에 이걸 했었을 때 여기에 여파로 이제 소위 말하는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진다라고 하듯이 약소국이 여기에 대한 경제적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은 중요하다. 자,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미중 타이완 군사 충돌 위기 고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뜨는 것 같아요. 어떤 중국에 대해서 누가 많이 뜨냐면 연예 기사에서 많이 뜹니다. 그래서 그 헨리인가요? 헨리라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나 혼자 산다도 나왔고 굉장히 호감이었던,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외모는 그런데 중국인이 아니고 캐나다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원한다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국제적 감각이 없느냐라기보다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만 이제 배우들이나 연예인들 또 중국 연예인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책을 할지라도 가장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만 한 나라를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멍콩, 마카오, 대만 하나이고 합법적 중국 오직 하나다. 이게 중화 사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를 하게 되고 중국 전투기에 방공 식별구역 지정했다라는 건 아니지라고 하죠. 그 지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해를 침범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입장에서는 이런 타이완의 어떤 독립이 돼 있고 이런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을 놓치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타이완과의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건데 이 타이완이라는 나라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국력이 강하고 GDP도 높고요. 반도체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운드리 쪽은 훨씬 더 이제 뛰어난 완성 기술도 가지고 있는 세계 1위죠. 생산 기술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기술 가지고 있는 대만이 이제 하나를 하겠다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중국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대만이 이제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이런 데 입장에서는 견뎌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타이완을 유심히 지켜보고 보호해주는 가장 큰 게 이제 지금 미중 간 갈등이 크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엄호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고 결국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갖고 있는 기술의 이걸 협력을 통해서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든 미 대통령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G20 정상이 로마 클럽에서 이제 얘기한 게 세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죠. 트럼프 때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재가입 나와 있어요. 바이든은 서명을 다시 했습니다. 금년 초에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들어가 있다. 비준이 이게 들어가고 가입 들어가고 서명된 거 나라도 여기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에 대처하고 들어오는 것들은 이 195개국이라고 한다면 이 온실가스 감축에 누구나 다 동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전에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CO2나 이런 뭐 메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자는 거 교토 의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통해서 지금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여기 파리 협정이건데 2도씨 목표로 1.5도씨 목표 달성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국들 이렇게 상향식 목표에 대해서 절대 이제 강력한 이제 이사국들의 이런 데 발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모여갖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고요. 이전에 있었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보이죠? 18% 해가지고 2차까지 저렇게 했는데 최근에 나름대로 박차를 가하면 성공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선진국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 불행 시 징벌적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탄소 배출 거래 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탄소 배출 거래권도 이제 존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정제 시점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파리 협정이 다시 나타나서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한 협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난화 제한에 대한 얘기도 G20에 있었고요. 또한 이제 백신 접종이죠. 지금 오미크론이 다시 나와가지고 새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국에 등장하게 되면서 또 위협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서로 간에 이런 백신을 빨리 맞아야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안 막나요? 막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막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백신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칭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국민들이 잘해준 거 맞아요. 국민들이 잘해준 게 맞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백신에 안 맞는 친구들 주변에 의외로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몇 가지 경험한 것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일찍 다 맞은 상태고 맞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서울론 사례네요. 이 서울론은 어떻게 보면 이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의 어떤 자신의 공약 중에 하나였죠.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이전에는 사실 강남구청이라고 강남구청이 이제 자신의 터를 옮기게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제 그 건물을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보더라도 제약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입비 10,000원인가 15,000원 내면 1년 동안 그렇게 듣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만나는 이제 시대고시 강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떤 품질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차원도 있고 이 EBS 수준에는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강의 공급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좋은 역할이었죠. 이제 이러한 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서울시 자체가 서울론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애들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게 자금이 투자되고 하는 거 맞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절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서울론에서 저와 경쟁이 되는 과목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제 상황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목적이 보시면 공정과 지속가능 혁신적 교육도시 나와 있죠. 서울이란 거에 대해서 저소득층 위주 청소년의 공정학습 기회다라고 줄 수도 있는데 또 PC 교재나 이런 것들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 격차 해소를 해준다라는 게 서울의 자금이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 뭐 꿈의 대학이나 경기 교육 시스템, 인천도 이런 게 있죠. 수도권에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요 실제 이제 있는 컨텐츠들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지역 교육청이나 또 지역 이제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무료로 많이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기가 찾아서 돈을 내고 하게 되면 열심히 듣는데 그렇게 무료로 공급하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들어서 깜짝 놀라 뭐 이 교수님 강의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것도 있고 하게 되는데
평생교육 지원 있죠.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학습해서 청년 직업민의 시민 평생교육까지 시스템 구축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사실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 유료로 이렇게 가겠지만은 뭐 무료로 이제 여기 공급하시겠다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기반 플랫폼이 있고 이것이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픈 프레이스죠. 누구나 와서 뭐 절차만 거치게 되면은 쉽게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좋게 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한데 공입사업 예산에 대해서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어떤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죠. 예, TBS입니다. 교통방송이라고 하죠. 이제 교통방송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이제 나를 세웠던 그 뉴스공장이죠. 김어준 씨가 진행하던 그거에 대해서 각을 세웠었는데 뭐 그 사람만 비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등등 이제 다른 여러 가지 TBS가 일반적인 교통방송 자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걸 한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이야기했었죠. 물론 방송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송국 자체에 보이는 목적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TBS 출연진 중에 바로 김어진 씨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 여기 보면 대구 사태 신천에서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에 대해서 이제 표명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마치 정론인 마냥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TBS 입장은 서울시의 돈을 받고 또 시민들의 돈을 받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 편만 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여기 보시면 검찰과 사법이 하나의 법적 쿠데타라는 단어까지 굉장히 강한 어휘들을 썼죠. 그게 주진우 씨 같은 지금 뭐 97.3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은미 씨나 정준희 한양대 경인교수. 정준희 한양대 경인교수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출연진 임원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출연료를 받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TBS 프로듀서, PD협회 입장,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떤 뭐 방송을 만드는 거 이런 데서 자율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출연권 삭감 자체가 공영방송 자체에 대해서 이걸 목을 졸라매는 처사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디더스 공격인데 사실은 KT 인터넷장이 먹통됐다고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뭐 장모님이 KT를 쓰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안 된다 하셔가지고 알아봐드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디더스와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됐었냐라고도 하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사태 초기에 디더스냐라고 판단해서 꺼졌다라고 생각했죠.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끊임없는 관리 서버 안에 이제 공격 서버에서 끊임없이 이제 코드를 유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막고 하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바로 디더스죠. 그래서 좀비 PC 10만 대가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계속 공격한 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사이버 공격 신고라고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 장애의 원인 자체가 라우팅, 경로 설정이 잘못됐었다라는 거고 이걸 찾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뭐 짧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통신 자체가 마비되면은 실제로 그건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KT가 또 여기서 해명이 어떤 이만큼의 어떤 통신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든지 기타 등등 안건을 꺼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가장 중요했던 전화가 그 몇천 원으로 대체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 블랙아웃인데 11시 20분에 통신 서비스 장애돼갖고 디더스로 파악을 했죠. 56분 되다 보니까 이거 정보통신 위기경보 발생했고 조치 상황에서 복귀를 했었는데 바로 라우팅이라는 걸 발견한 게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설정 오류 장애가 지금 있었다라는 거고 복구를 했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항상 말이 그렇죠. 항상 뭘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금방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장애 시간 10배인 15시간 요금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평균 1,000원 정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7,000~8,000원인데 그때 동안 이제 주문을 못 받거나 이런 소상공인 입장도 있을 거고 그때 정말 중요한 전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보면 과연 이게 단순한 보상 금액 자체로 이렇게 이루어질까 요금제로 이루어질까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옛날 사진입니다. 이제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됐었죠. 이때 안철수 대표 사진 보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 나온 그림 봤었습니다만 이때 이제 안철수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했었던 말이 대통령 선거 안 나겠다라고 한 거죠. 예, 근데 나왔어요. 아무튼 뭐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당 대표로 나왔었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통합을 하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거부를 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이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된 케이스에 들어가게 됐고 자신이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차후 시장을 뽑게 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안 대표가 지금 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생각만큼 그 안철수 카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독자적 행보로서 계속 가열차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린이 식사 안전관 특별법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유효기간만 재인증한다라고 했는데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 20일 전에 신청해라. 인증서 제발한다. 빡세게 들어가는 거죠. 명확한 정보 공개 근거 경제 없는데 정보 공개 하겠다라는 거죠. 범위 규정에서 결과에 대한 거 인증식품 관한 정보 보여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제품에 이상한 성분이 있다, 뭐 멜라민이 들어갔다, 뭐다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알고 싶다죠. 도대체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갔나요? 문제가 뭔가요?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가 그만 이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인증서나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종의 알거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제 만두파동 때 한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만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만두가 이제 팔리지 않게 되면서 이제 몇몇의 이제 만두 공장 사장들이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도 발생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데 어린이의 식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엄격한 잣대를 요구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략과 추진 과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고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식습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인데 저도 이제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바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